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안보 이슈 알려드리겠는데요. 썸네일 보셨겠지만 또 어제부터 보도를 보셨겠지만 우리 KF-21, KFX죠.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고 있죠. 약속했던 돈을.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고 빨리 때려치우고 우리 혼자 하자. 요즘 또 폴란드하고 사이 좋으니까 폴란드하고 하자.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폴란드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그리고 몇 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 건지 제가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방어전 준비에 들어갔는데 방어전이 아니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포리자주에서 완전히 엑소더스 대거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푸틴이 자랑하던 5대 전략무기 중에서 킨잘 쏘았는데 그 킨잘을 구형 팩3 미사일이 요격해버렸습니다. 이 구형으로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건데 구형이 최신 러시아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시켜버리는 개가를 올렸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팩3 신형을 갖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러시아가 자포리자주 엔노호다르 지역의 주민들을 베르단스크와 극동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는 소식,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 이주가 자포리자주 전체로 확대되고 있고 러시아군도 도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신들도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5월 5일 자포리자주 18개 주요 도시에 대피령을 내리고 주민들을 반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자포리자 전역에서 엑소더스가 시작되었다고 BBC 방송이 현지 시각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BBC는 러시아가 자포리자주 주요 도시에 대피령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되었으며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군에 의해 베르단스크 등 후방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임명한 자포리자주 행정수반인 예브게니 발리츠키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적이 며칠간 자포리자 각지에 포격을 크게 강화했으며 적의 포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와 부모, 노약자, 장애인, 병원 입원 환자 등을 우선 대피시키기로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발리츠키는 러시아 측의 이러한 결정 직후 엔노호다르 일대에서 어린이 660명을 포함한 주민 1679명을 소위 구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일부는 베르단스크로, 일부는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프리모르스키 변경주 일대로 옮겨졌습니다. 자포리자주 최대 도시 중의 하나인 멜리토폴에서는 그야말로 대혼란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반 페도로우 멜리토폴 시장은 멜리토폴에서만 대피 차량 수천 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도시를 빠져나가는 데만 5시간이 걸렸다라며 대탈출이 시작되면서 도시 전체가 말도 안 되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영내 상가와 병원에서는 의약품이 동이 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 역시 멜리토폴을 비롯한 자포리자 전역에서 엑소더스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의 러시아 행정관청이 주요 문서를 소각하거나 트럭에 싣고 대피를 준비하고 있고 길거리에는 찢어진 러시아 여권이 굴러다니고 있으며 러시아 군인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민간인으로 위장해 너나 할 것 없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과거 헤르손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심 곳곳과 야지, 숲속에 급조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비 트랩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최대한 늦춰 탈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격퇴할 대규모 기갑부대 준비가 끝났다고 선전하는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과 전혀 상반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자신들도 대공세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멜리토폴 빠져나오고 있는 차량 행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져나가냐?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가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들어온 지 1년 됐죠. 그 러시아에 부역하던 부역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역자들. 그리고 이 러시아의 행정관청에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진짜로 러시아 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 시민권 받은 사람들, 불안하죠. 시민권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고 박해받은 사람이 있고 시민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민권 받은 사람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들어와서 반역 행위로 어떤 처벌할까 봐 겁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도망간 사람들을 베르단스크로, 어른들은 베르단스크로, 그리고 부모가 없는 어린이를 다 모아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블라디보스톡하고 이 자포리자하고 어딥니까? 지구 반대편이죠. 어린이들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또 뭐 이것도 옮겨가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뭐 차가 막혀가지고 완전히 길가에 차 세워놓고 그냥 차 풀리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멜리토폴에서 베르단스크 쪽으로, 그리고 크림반도 쪽으로 이렇게 양갈래로 도망을 가고 있다. 그런데 크림반도로 도망가면 또 케르치 대교 지금 막아놨는데, 또 케르치 해협도 지금 선박 통행도 막았다는 지금 보고가 있어요. 왜냐? 이 케르치 해협의 선박 자기 식별 장치 AIS 이게 지금 전혀 식별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러시아 해군이 케르치 해협도 통제를 해서 이 아조프해 전체가 그냥 아무도 통행할 수 없는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크림으로 갔을 때는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도망을 가서 정말로 러시아 쪽으로 도망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양갈래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상황이 마치 헤르손시, 그러니까 헤르손주의 북부 지역에서 드네프르강 남쪽으로 도망가던 바로 그때하고 너무나 흡사하다. 약탈하고 훔쳐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헤르손 북쪽에서도 이 러시아 군들이 도망갈 때 가정, 계단, 또 세탁기 문 열면 터지게끔 온갖 별 희한한 데다가 부비트랩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여기저기 부비트랩을 설치해놓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여기 부비트랩 있어요. 여기 부비트랩 있어요. 내가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 연결되어 있으면 우크라이나군 지나가다가 다리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군 차량이 또는 전차가 지나가다가 바퀴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부비트랩, 그 인계철선이 건드려서 터진다든지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제 러시아군 도망가고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신고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주에 오늘 아침에 쇼이구가 가서 전차 400대 수백 대를 갖고 왔다라고 하더니 자포리자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특히 행정관청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문서 파기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행정관청들은 알죠. 방어 계획이 어떻다라는 거.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제일 먼저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어 계획 없다. 빨리 포기한다. 여차하면 포기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포리자, 헤르손 그냥 순식간에 포기가 되고 지금 이 루한스크 북쪽에 방어선이 아주 겹겹이 쳐지고 있다는데 그 2014년 경계선 그걸 지키는 게 러시아의 목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자포리자, 엑소더스 알려드렸고 두 번째, 미국제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3, 팩3가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던 러시아의 전략 무기가 패트리어트, 그것도 구형탄에 간단하게 요격되면서 러시아 수뇌부가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5월 4일 수도 키이우를 향해 날아오던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해 보였던 팩3의 극초음속 무기 방어 능력이 실제로 검증된 것이라고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CNN이 현지 시각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킨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은 펜타곤 내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다라며 패트리어트는 최신 버전으로도 킨자를 겨우 요격할 수 있다는 이론적 평가만 있었지만 이번 격추 성공을 통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킨잘이 현존하는 모든 방공 시스템을 압도하는 무기라며 쏘기만 하면 목표가 파괴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확신은
이번 요격 성공으로 불신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2018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게임 체인저 중 하나라며 직접 그 존재를 발표한 KH-47M2 킨잘 미사일은 지상 발사용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해 공대지 버전으로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사거리는 최대 2000km, 비행속도는 마 10에 달하는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애초에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이지스 어쇼와 같은 MD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무기로 종말 단계에서 복잡한 회피 기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전됐는데요. 이 때문에 킨잘은 그동안 요격 불가능한 절대병기 같은 존재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절대병기를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어트 팩3, 그것도 비교적 구형탄으로 분류되는 팩3 엘린트 미사일로 요격했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키우 외곽에 떨어진 킨잘 미사일의 잔해를 현지 시각 5월 7일 공개했습니다. 킨잘은 에린트의 히투킬 탄두에 탄두부를 직격당해 그대로 추락했는데요. 러시아는 20년 전 등장한 팩3의 구형탄인 에린트에 자국의 최신 전략병기가 요격당한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격추 발표 사흘이 넘도록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격추 성공으로 팩3의 주가는 한층 더 오르게 됐는데요. 팩3가 들어오면 어디든지 다 파괴해버리겠다는 러시아, 이번에 망신을 제대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팩3 2개 포대 지금 들어가는데 그 중에 1개 포대는 작전 배치되고 기후에 1개 포대는 지금 훈련 중에 있다고 하죠. 그 1개 포대의 팩3가 러시아의 전략무기 킨잘을 요격했다. 킨잘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5대 전략무기 게임 체인저 이제 미국 끝이야 라고 직접 자랑했던 5대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킨잘,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킨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죠. 그리고 지르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순항미사일이죠. 그리고 아방가르드, 어마어마하게 빠른 ICBM에다가 얹어가지고 쏘는 정말 속도 빠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그리고 포세이돈 핵어뢰, 그리고 이제 블라바 SLBM이죠. 이 5개를 푸틴이 직접 소개하면서 이거 미국 못 막아 라고 했는데, 이 2018년도에 소개하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작전 배치한 이 킨잘을 20년 전에 작전 배치한 구형 미사일이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게 축구장 같아요. 축구장은 인조잔디 있는 축구장에 요격탄이 떨어졌는데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히투킬로 그대로 그냥 이 패트리어트 팩3의 철심, 이 탄두가 그냥 뚫고 들어가서 박살내서 키우의 학교 운동장 축구장에 떨어졌어요. 정말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제대로 맞아가지고 키우 외곽의 야지에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박살이 났죠. 자, 이 팩3는 우리나라는 이 에린트 미사일 가지고 있고, 이 에린트 미사일은 최고 고도 15km, 최고 사거리 2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뭐 속도 마 8 이상은 못 막을 거야 라고 생각되던 거예요. 그리고 최신 이제 미사일로 미국이 팩3 MSE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최고 고도 40km, 최고 사거리도 40km, 한층 이제 더 강화된 버전이죠. 이것도 어쩌면 잘하면 막을 수 있고, 그냥 뭐 대부분은 못 막을 거야 라고 평가되던 게 킨잘인데, 그 구형탄인 에린트의 격추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은 에린트와 MSE 최신형 다 있습니다. 우리 8개 포대 있죠, 팩3. 그래서 야, 이거 러시아 무기 정말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끝판왕을 보여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미국제 무기 진짜 신뢰성 높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8개 포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층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 러시아의 전략무기 5대 전략무기 킨잘이 20년 전 만든 구형 미사일에 박살이 난 이 실제 증거 사진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분 좋은 소식, 더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우리나라와 안보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가 이번에는 KF-21 공동개발에 나서겠다며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KF-21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방한한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 그룹의 세바스티안 흐바웩 회장이 방한 당시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현재 이 문제를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부 양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5월 8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흐바웩 회장이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21 사업에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흐바웩 회장은 현재 공대공 임무용의 KF-21 블락 1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멀티롤 버전인 블락 2 개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타진해 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PGZ 그룹 측이 우리 측에 밝힌 참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1조 7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을 내기로 했지만 현재 대부분을 체납 중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 7천억 원이 들어가는 블락2 체계 개발에도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는 것은 자국의 전투기 소요 충족과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직속 국방자문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의 침공을 상정한 적정 군사력 소요 판단 보고에서 최소 150대의 전투기를 보유할 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48대의 F-16 전투기를 보유 중이고 여기에 48대의 FA-50과 32대의 F-35A를 주문한 상태인데요. 이들이 모두 도입되더라도 전투기 수량은 128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 150대를 채우기 위한 추가분 22대와 여유 전력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국이 되어 유럽 지역 공급 허브 역할을 할 경우에 미국 전투기의 높은 가격과 납기 지연으로 신형 전투기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부디 KF-21 시제기 동체 측면의 태극기 옆에 그려진 국기가 하루라도 빨리 뒤집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KF-21 이게 뭐 스텔스기냐 아니냐?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그건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블락 3에 가서 동체를 훨씬 키웠을 경우에 스텔스기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지금 이 동체 가지고는 작아서 스텔스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이런 것들보다는 RCS가 레이더 발사 면적이 작죠.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수호 57이 라팔 정도밖에 안 된다. 레이더 발사 면적이. 그럼 우리 KF-21보다 더 레이더 발사 면적이 큰 거죠. 스텔스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을 대거 지금 같이 협업하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 그룹 흐바웩 회장이 와서 우리 국방장관하고도 만나고 카이 사장하고도 만나고 다 했어요. 그래서 FA-50 18대 구매하니까 FA-50 어떻게 되냐 확인해보고 그리고 KF-21도 본 겁니다. 그래서 KF-21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원 개발비 내기로 했는데 한 3천억 원 내고 지금까지 다 미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폴란드의 제안은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했던 미루고 있던 돈을 우리가 낼게.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미 내놨던 돈 중에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쓴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자기네들 200명씩 300명씩 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월급 준 거 다 그거는 우리가 물어줄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 빼고 나머지 또 기술 또 가져간 것도 있을 테니까 그 기술 가격 다 또 산정해야 되죠. 그거 빼고 인도네시아에 배상해줄 거, 변상해줄 거 있으면 다 해주고 그리고 변상도 아니죠. 변제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인도네시아가 안 낸 거 우리가 낼 테니까 공동개발국 참여하고 시제기 우리를 달라. 이건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생산 허브를 달라. 이건 겁니다. 그리고 블락2 그러니까 지금은 이 블락1은 공대공 전투밖에 못하는 거야. 공대지 폭격 능력 없어요. 그래서 블락2 공대지 폭격 능력이 들어간 이 블락2를 개발을 할 때 이 개발비가 한 7천억 원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지분을 탈 테니까 블락2까지
판권, 생산권 달라. 이건 겁니다. 너무 좋죠. 제가 항상 주장하던 거 아닙니까? 이 국기를 뒤집으면 폴란드. 빨간색이 위에 있으면 인도네시아. 빨간색이 아래에 있으면 폴란드. 빨리 뒤집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들 빨리 그냥 쳐내고 앞으로도 이런 자들하고는 그냥 우리 거 완제품 팔 거 있으면 팔고 뭐 공동으로 개발한다? 절대 하지 말고 폴란드 이런 제안 같이 하자. 그래서 이 미국제 F-35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죠 앞으로. 그리고 F-16 사려고 해도 너무나 오래 걸리죠. 가격도 가격이고. 그래서 미국제 전투기를 사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거 사려고 하니까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제를 살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산을 사야죠. 그래서 이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동유럽에서 완전히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을 폴란드와 협업해서 폴란드가 다시 한번 동유럽의 정비, 생산, 후속 군수 지원 이런 허브가 되고 KF-21이 동유럽 지역에서 다시 한번 신드롬을 일으키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